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N 경제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위성통신 모뎀 기술과 그것이 가져올 시장 변화에 대해 팩트 중심으로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감정적 과장은 빼고 실제 발표된 수치와 확인된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에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분기 매출 93조 8천억 원,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수치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2025년 연간으로 보면 매출 333조 6천억 원,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으로 연간 매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실적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부문, 특히 HBM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AI 메모리 칩의 수요 폭증이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인 DS 부문만 분기 매출 44조 원, 영업이익 16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하려는 건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통신 모뎀칩, 구체적으로 엑시노스 모뎀 5400과 그 후속작인 엑시노스 모뎀 5410 이야기입니다. 이 칩들이 왜 중요한지 사실관계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엑시노스 모뎀 5400은 삼성이 2024년 4월에 공식 발표한 오지 모뎀 칩입니다. 3GPP 릴리즈 17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최대 다운로드 속도 14.79Gbps를 지원합니다. 이전 세대인 엑시노스 5300이나 퀄컴의 스냅드래곤 X75가 10Gbps급이었으니 속도 면에서 약 50% 가까이 향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속도보다 더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칩은 삼성 모뎀 중 최초로 비지상 네트워크, 즉 NTN 기능을 내장했다는 점입니다. NTN이란 Non-Terrestrial Network의 약자로 쉽게 말해 땅 위의 기지국이 아니라 하늘 위의 위성을 통해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엑시노스 5400은 NB-IoT NTN과 오지 NR NTN 두 가지 위성통신 표준을 단일 칩에서 동시에 지원합니다. NB-IoT NTN은 저전력 광대역 사물 인터넷용 위성통신이고 오지 NR NTN은 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한 차세대 위성통신 규격입니다. 삼성은 2023년 MWC에서 이 기술의 시연을 처음 공개했고 레드우드 국립공원 같은 셀룰러 음영 지역에서 양방향 문자 메시지 전송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위성통신 전문 기업 SK와 이에로와 협력하여 NB-IoT NTN 칩셋 인증도 완료했습니다. 이 칩은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미터 EUV 공정으로 제조됩니다. 삼성은 이 공정 덕분에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되어 현존하는 오지 모뎀 중 가장 전력 효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세 공정의 장점은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발열 관리에 있습니다. 위성통신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기에 상당한 연산 부하와 발열이 발생하는데 4나노 공정의 전력 효율이 이 문제를 완화시켜줍니다. 실제로 이 칩은 이미 상용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 픽셀 9 시리즈가 엑시노스 5400 모뎀을 채택했고 T-모바일의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 베타에서도 지원 기기 목록에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T-모바일이 위성 서비스를 상용 론칭하면서 약 60개 이상의 호환 기기 중 41개가 삼성 갤럭시 기기로 확인됐습니다. 갤럭시 S21 이후 모델은 물론이고 어시리즈와 폴더블 모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삼성이 위성통신 호환성 확보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2025년 12월에 발표된 엑시노스 모뎀 5410입니다. 이 칩이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5410은 5400과 달리 독립형 외장 모뎀으로 설계됐습니다. 이전에는 AP, 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안에 모뎀이 통합되는 구조였는데 5410은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링, IoT 기기 등 소형 웨어러블 장치에도 이 모뎀을 탑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도 5410은 5400에서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세 가지 위성통신 표준을 단일 칩에서 동시 지원합니다.
첫째, LTE 다이렉트 투 셀, 즉 LTE DTC입니다. 이건 위성을 통해 음성 통화와 영상 통화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둘째, NB-IoT NTN으로 문자 메시지와 위치 추적을 지원합니다. 셋째, NR-NTN으로 보다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처리합니다. 특히 위성 음성 통화 지원은 스마트폰용 모뎀 칩으로서는 세계 최초급입니다. 이 칩 역시 4나노 핀FET 공정으로 제조되며 양자 내성 암호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란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더라도 해독이 어려운 차세대 보안 기술을 말합니다. 이 5410 모뎀은 2026년 2월 25일 발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FCC 인증 문서에서 갤럭시 S26 시리즈 전 모델이 위성 문자, 통화, 긴급 SOS 통신과 관련된 여러 표준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흘 뒤면 열리는 갤럭시 언팩에서 이 기능이 공식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스타링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2026년 1월 기준 약 9,400기 이상의 위성을 저궤도에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운용 위성의 약 65%에 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약 1만 2천기 확장 계획까지 포함하면 3만 4천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추진하는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은 위성 자체를 하늘에 떠있는 셀룰러 기지국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위성에 ENODEB 모뎀을 탑재해서 기존 LTE 스마트폰이 별도의 장비 없이도 위성 신호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T-모바일은 미국에서 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상용화했습니다. 2025년 1월에 베타를 시작했고 7월에 정식 론칭하면서 텍스트 메시지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호환기기는 17개 이상으로 확대됐고 현재는 60개 이상의 기기가 지원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T-모바일의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 초기 지원 기기 목록에서 삼성 갤럭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삼성의 모뎀 칩이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 셀 표준과 높은 호환성을 갖추고 있음을 시장에서 사실상 검증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삼성전자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위한 AI 기반 위성 모뎀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톰스 하드웨어, 테크레이더, KED 글로벌 등 다수의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모뎀에는 전용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가 내장되어 위성의 궤적을 예측하고 신호 링크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합니다. 적에도 위성은 시속 약 27,000km로 이동하면서 도플러 효과에 의한 신호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AI가 이 궤적을 미리 계산하여 신호 연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칩은 삼성의 3나노 공정으로 제조될 것으로 보도되었고 스페이스X가 FCC로부터 승인받은 PCS 지블록 주파수 대역과 연동됩니다. 목표는 2026년에 베타 단계의 단말기 직접 연결 서비스를 시작하고 2030년까지 완전한 6G NTN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약 170억 달러 규모의 주파수 대역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것이 삼성과 스타링크가 공동 소비자 제품을 출시하거나 공유 AI 플랫폼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드웨어 수준의 협력으로 삼성이 위성통신 모뎀 칩을 설계 제조하고 스타링크가 우주 인프라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삼성과 일론 머스크 진영의 관계는 모뎀 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165억 달러, 한화 약 22조 8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33년까지 이어지는 이 계약의 핵심은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AI 칩인 AI6을 삼성의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2나노 GAA 공정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미 테슬라의 현재 자율주행 칩인 AI4도 제조하고 있었는데 AI6 계약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TSMC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을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스타링크 위성 모뎀, 지상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 칩,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이제 위성통신이 실제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육지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셀룰러 음영 지역입니다. 바다와 극지방까지 포함하면 지구 표면의 대부분이 기존 이동통신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위성통신 모뎀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기본 탑재되면 산악지대에서의 조난 상황, 원양 어선에서의 통신, 오지에서의 원격 의료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등산 중에 사고가 나서 긴급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기지국 신호가 안 잡히는 상황,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폼팩터 확장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삼성은 2025년 10월에 갤럭시 XR이라는 혼합 현실 헤드셋을 출시했고 2026년에는 AR 스마트 글래스까지 출시할 예정입니다. 포브스와 PC 매거진 등에 따르면 삼성은 2026년 중 안경 형태의 AR 기기 출시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유용하려면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와이파이 환경 밖에서는 셀룰러 통신에, 그리고 셀룰러마저 안 되는 곳에서는 위성통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형 위성통신 모뎀 칩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갤럭시 워치는 LTE 모델의 경우 독립적으로 통신이 가능하지만 지상 기지국 범위를 벗어나면 무용지물입니다. 엑시노스 5410 같은 독립형 위성 모뎀이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되면 스마트워치만으로도 지구상 어디서든 기본적인 통신이 가능한 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아직 갤럭시 워치에 위성통신 모뎀이 탑재되었다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쟁 구도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퀄컴도 스냅드래곤 X80 모뎀에 MB-NTN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했고 SKY로 인증도 완료했습니다. 2025년 9월 출시된 아이폰 17 프로 맥스에는 이 스냅드래곤 X80이 들어갔습니다. 애플 역시 아이폰 14부터 위성 긴급 SOS 기능을 탑재해왔고 T-모바일의 스타링크 서비스에서 아이폰 14 이상 모델이 호환됩니다. 화웨이도 독자적인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중국 시장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통신 모뎀 시장은 삼성의 독주가 아니라 치열한 다자 경쟁 구도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이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삼성은 모뎀칩을 자체 설계하고 자체 파운드리에서 생산합니다. 퀄컴은 설계는 하지만 생산은 TSMC에 위탁하고 애플은 모뎀칩 자체를 외부에서 조달합니다. 삼성은 설계, 제조, 그리고 완성품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위성통신 모뎀을 자사 갤럭시 기기에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엑시노스 5410은 세 가지 위성통신 표준을 동시에 지원하는 반면 퀄컴의 X80은 MB-NTN만 지원합니다. LTE DTC를 통한 위성 음성 통화는 현재 엑시노스 5410만의 고유 기능입니다. 셋째, 삼성은 스타링크와의 모뎀 협력, 테슬라와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통해 머스크 생태계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2026년 2월 20일 기준 약 19만 원 수준입니다. 2월 18일에는 19만 9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5명의 애널리스트 평균 12개월 목표가는 약 19만 3천원에서 19만 7천원 수준이고 최고 목표가는 27만 5천원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KED 글로벌 보도에 따르면 현재 주가 대비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 1월에 삼성전자 목표가를 21%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 상승의 주된 동력은 위성통신 모뎀보다는 AI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사 양산 시작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월에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이것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성통신 모뎀 사업은 아직 매출 기여도가 크지 않으며 시스템 LSI 사업부는 오히려 2025년 4분기에 계절적 수요 둔화로 실적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건 현재의 매출 규모가 아니라 향후 성장 잠재력입니다. 위성통신 시장의 규모를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스타링크 하나만 봐도 T-모바일뿐 아니라 전 세계 5개 대륙의 통신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 통신사들의 가입자 기기에 들어가는 모뎀칩 수요를 생각해보면 삼성의 엑시노스 모뎀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경우 시스템 LSI 사업부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삼성 스스로도 2026년에 시스템 LSI 사업부의 실적 개선을 차별화된 SoC 성능과 안정된 수율을 기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삼성 엑시노스 5400과 5410은 위성통신 기능을 스마트폰용 모뎀칩에 통합한 실제 제품이며 이미 상용 기기에 탑재되어 시장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둘째, 삼성은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위한 차세대 AI 위성 모뎀칩을 개발 중이며 이는 3나노 공정 기반으로 2026년 베타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테슬라와의 165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급 계약까지 포함하면 삼성은 머스크 생태계의 핵심 반도체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넷째, 갤럭시 S26 시리즈에 엑시노스 5410이 탑재되면 위성 음성 통화까지 가능한 최초의 상용 스마트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2월 25일 갤럭시 언팩에서의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경쟁사인 퀄컴과 애플도 위성통신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 삼성의 독점이라기보다는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한 가지 짚겠습니다. 위성통신 모뎀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위성통신으로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텍스트 메시지와 긴급 SOS 수준이고 음성통화와 데이터 서비스는 이제 막 가능해지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의 위성수가 1만 기를 넘어서고 다이렉트 투셀 기술이 고도화되면 이 시장의 성장 속도는 급격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스마트폰 제조사나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만 보는 시각은 이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완성품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 구조 위에서 우주통신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기술적 비전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성통신의 속도와 안정성이 지상 기지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있고 규제 환경과 주파수 할당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3년 내에 구시대 유물이 된다는 식의 전망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고 웨어러블과 위성통신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냉정하게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위성통신 모뎀 기술과 스타링크 협력, 테슬라, 반도체 공급 계약, 그리고 이것이 삼성의 미래 사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팩트 기반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JIN 경제였습니다.